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1년 KBS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의 정치와 또 문화와 또 경제 이슈 등 많은 현안들을 다루었던 페트롤 전국의 전 진행자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제가 저희의 KBS를 뒤로 하고 새롭게 뉴미디어를 개국하게 됐습니다. 그 이름은 함앵커 TV인데요. 어떤 방송을 공영방송이 아닌 이런 1인 미디어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도 지역에도 뉴미디어 가운데 할만하는 그런 미디어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해주셨고요. 저도 용기를 내서 오늘 그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많은 언론들이 있습니다만 프레시안 전북과 함께 또 저와 함께 페트롤 전북에서 패널들로 만난 두 분을 모시고 프레시안 전북과 함앵커 TV의 합성어 프레시함 정치 토크로 여러분들께 첫 방송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레시안 본부장이시죠? 최인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첫 방송.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레시안의 간판입니다. 우리 박기웅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유능한 전국적으로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우리 함앵커 TV에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게 된 것을 정치 토크를 하게 된 걸 무한한 개인적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기웅 국장님은 유튜브 방송을 하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전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예. 진행자 칭찬을 그렇게 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요. 최인 본부장님은 너무 힘이 들어가셨고 넥타이의 그 정장이 첫 방송이라 해서 예.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추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에 이렇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최인 본부장님과 박기웅 국장님을 궁금해하시고 물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 선배님이십니다. 언론인으로서 우리 전북의 보도의 역할에 큰 중심을 해오셨던 분을 제가 이렇게 모셨는데 짤막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전북 CBS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요. CBS 본부장하고 서울에 본사에 올라가서 이제 상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 여러 가지 일도 해보다가 그때 이제 인터넷 뉴스에서 처음으로 생겼던 우리 2000년도에 프레시안이 생겼는데 2018년도에 프레시안으로 다시 입사를 해서 지금 벌써 이제 인터넷 뉴스 기자로는 9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어도 퇴직을 했어도 현직에 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색만 하시면 저와 별 차이가 저는 염색을 못 합니다. 알러지 반응 때문에. 예. 아마 이 최인 본부장님의 이 캐릭터 많은 분들에게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외모만큼이나 우리 최인 본부장의 오래된 경력, 경륜 속에서 우리 전북 정치 지형을 소소한 일상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탐론까지 담아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현장에서도 아직도 뛰고 계시는 우리 박기웅 국장님도 이렇게 화려합니다. 저는 이제 뜻하지 않게 대학의 국문학과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일반인들이 야, 한국 사람이 왜 국문학과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엉겹길에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은연중에 이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언론을 제안을 했고 제가 이제 전북 도민일보에 91년도 입사해서 한 20여 년 동안 도민일보에서 특히 이제 정치 현장에서 좀 취재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어떤 공직에 외도를 했다가 프레시안에는 지난 2023년에 제가 합류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최인 본부장 굉장히 참 존경했고 예. 저런 분과 우리가 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기사를 한번 같이 써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그냥 아무 주저하지 않고 합류한 케이스입니다. 예. 제가 특별히 이 두 분을 모시게 된 데는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만 이 두 분만큼 전북에 대한 애정도 전북에 대한 정치의 변천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안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왔고요. 첫 방송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예 하멘커 최소한 최욱의 매불쇼나 김어준의 경선은 힘들다 3프로 TV 정도의 인지도와 조회수는 나와야 될 텐데 자신 있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자신 없지만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리면 자신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최인 본부장님 어떠세요? 각오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인데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네. 전북에서 그런 1인 미디어 방송은 최소한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우리 함윤 앵커께서는 그만큼의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런 조회수가 나올 수 있도록 또 노력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도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이 시사 프로가 이 개인 방송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하멘커께서 이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잘 못하지만 오직 우리 하멘커를 믿고 합류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가 정치 현장을 뛰면서 좀 아쉬움이랄지 갈증이 뭐냐면은 정치는 뭐 앞서 말씀 다들 그렇게 하지만 정치는 복선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고 무엇을 들춰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치의 이면을 좀 설명하고 또 쉽게 설명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알면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도 뭐 방송은 제가 처음이지만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절대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북에 살고 있습니다만 두 분은 더 저보다 오래 사셨고 고향에 대한 애정이 더 강하시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17개 시도로 이루어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5극 3특 시대로 또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수도권과 지방 또 영남과 호남 안에서도 광주 전남은 또 저렇게 통합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말은 특별자치도지만 외딴 섬에 서 있는 듯한 어떤 느낌, 불안함, 불편함도 많은 도민들은 호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기를 또 기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러한 전북의 정치를 누가 얼마나 관심 있게 시청하실까? 그게 되겠어라고 저한테 많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중앙정치 해도 이게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전북의 지방정치 물론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이 하멘커 TV 이 프레시엄 정치 토크가 많은 이제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역시 소외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언론도 역시 레가시 미디어마저도 1인 미디어에 지금 밀리고 있는 와중에 전북 안에서의 이런 1인 미디어 유튜브가 얼마만큼 호소력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실 우리 전북 경제를 1, 2, 3 경제라고 하거든요. 네네. 1위 이게 금융입니다. 그 다음에 2가 서비스업이고 2가 제조업이죠. 그 다음에 3이 서비스업인데 1, 2, 3 경제구조 이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부풀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기반이 2% 되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 30여 년 동안 이러한 그 전국 대비 금융은 0.5%, 8%, 10 이런 정도의 이 기반이 취약한 이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저는 정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특수성은요.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심지어 언론까지도 저는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그렇죠. 있다 할 정도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정치에서 모든 걸 다 결정을 하고 또 이 언론도 사실은 정치 분야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 랭크에 되어 있는 이 상황은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 결국은 가장 많은 권력을 가져왔던 정치의 문제다. 정치인들의 문제가 가장 컸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불편하지만 우리는 해야 합니다. 특히나 지금 관선에서 민선으로 온 민선 8기까지의 지난 95년 지방의회는 91년도에 부활했고요. 95년도부터 시도지사와 기초 광역의회를 뽑는
선거는 95년입니다. 민선 8기 벌써 30년 이상 달려왔고 이제 우리는 6월 3일 6.3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 중심에 있다는 말씀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는 왜 이렇게 됐느냐? 48년 재헌의회 때 의석수, 지금 우리 국회의원 의석수 10명도 지금 겨우겨우 지금 유지하고 있는, 지난 총선에서 보면 9석으로 줄어드냐 10석 유지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큰 관건이었는데 10석을 유지한 채 민선 9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선에서 민선으로 오면서요, 우리 전북의 도지사는 유종군 지사, 강현욱 지사, 김원주 지사, 송화진 지사, 그리고 현 김관영 지사까지 5명의 지사를 통해서 전북 정치를 이끌어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정치력은 왜 여전히 그 2% 경제와 맞물려서 현재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총평을 한번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북의 정치를 얘기를 할 때 전북의 정치가 가장 빛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선거 때. 얘도 민주당 정권이 들을 때마다 또 그 지지율을 따지면은 전국에서 두 번째, 첫 번째로 와 가장 빛나는 순간인데 선거가 끝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전북의 역할, 도민들의 역할 다 잊어버려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선지사 이후에 그런 그 현상이 계속 되풀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새만금 가지고 저 얘기를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역대 도지사들이 새만금 가지고 무진애를 썼어요. 애는 많이 썼는데 새만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중앙정치에서 막혔습니다. 그 돌파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가 예를 들어서 연말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국가 예산 얼마를 확보했다 하는데 새만금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포함되어 있는데 새만금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전라북도의 현실. 그러니까 역대 도지사들이 나름 역할은 했지만은 저 새만금에 묶여가지고 그러다 보니 항상 전라북도 동북부는 소외되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더 이상 새만금에 매달리지 말고 전라북도 동북부도 생각을 해라.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이제 새만금에 대해서 뭔 활로가 터지는 그런 뚫어지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전북의 정치가 그만큼의 역할에 주저앉았었다. 딱 그만큼만 하고 주저앉았다. 뭔가 활로를 뚫어내지 못했다. 예전에 유종근 지사 때 한번 새만금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듣겠다 해서 새만금이 한 2, 3년 동안 중단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정작 새만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얘기를 반영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끌려왔고, 그것이 전라북도 현재의 정치의 단적인 주소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싶습니다.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노태우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대통령이 9번 바뀌었습니다. 무려 새만금의 나이는 35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새만금은 현재 어떤 위치일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의겸 새만금 전 개발청장에게 아직도 희망 고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매립 40%대 언제 이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전북 정치인들에 대한 사실 책임을 묻는 말씀이라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서야 현대차 투자, 구조원 투자가 새로운 물꼬를 트는 새만금 역사의 이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전북의 정치인들은 늘 공약으로, 늘 정책으로 새만금을 항상 우선시했기에 늘 항상 이 기성세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세대 이거 새만금 볼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을 자주 섞인 말로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유종근 지사 죄송합니다. 유종근 지사 때부터 취재를 해 왔는데요. 역대 도지사들의 정치력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 중앙부처에다가 대놓고 한번 맞짱을 뜰 수 있는 도지사를 꼽으라고 하면은 그렇게 마땅하지 그러니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게 결국은 이 정치인의 힘은 사실은 유권자의 힘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호남 내 별책부록 정도로 생각되는 우리 전라북도가 정치의 힘이 약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수적으로 열세인 사람이 수적으로 많은 사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전북의 목소리를 내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 그 또한 과연 그 역대 도지사가 이 전북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기의 직까지 걸고 한번 걸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직을 걸고 뭐 이 전북 현안을 해결하겠다 뭐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없습니다. 반면에 예. 전 충남도지사였던 이환구 도지사가 예. 세종으로 행정수도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삭발하고 자기 직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간히 삭발까지 하는 네. 사례는 있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이 현안들을 좀 이용한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도민들의 여론에 묻혀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정말 도민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무서울 게 없다. 네. 예. 사실 이제 그 정도의 정치력, 그 정도의 결단력과 용기가 있었느냐는 네. 말씀에 가슴 아픈 기억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에 예산 삭감 이후에 그때서야 우리 정치인들 삭발하고 여의도에 가서 목소리 냈거든요. 왜 그때서야 그런 예. 목소리를 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그런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소위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냐 이런 또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도민들이 화가 났기 때문에 너희들 정치인들 뭐 하냐. 그렇죠. 정말 그때 그 윤석열 전 정부 시절 아닙니까? 그때 전북을 향해서 쏟아졌던 그런 모욕적인 그 언사들, 언행들, 가짜 뉴스들 때 도민들이 화가 난 거예요. 도민들이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전 국회의원들이 뭐 도의원들이 그 국회 앞에 가서 삭발하고 했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죠. 국회의원들이 정말 10명이 있고 보통 저는 그 이해찬 총재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양반이 저지난 총선 때 정읍에 내려와서 그런 얘기 그때 이제 전북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2명이던 시절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없으니까 전북에 대한 일을 못한다. 그 얘기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좀 뽑아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뽑아줬어요. 그럼 뽑아줬으면은 그에 따른 상응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3금융 중심지랄지 이런 것들은 네. 이게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선거 때는 전북이 빛나요. 모든 민주당 선거 때는 전라북도가 빛나요. 전북 도민들 고맙다 하는데 선거 끝나면 다 끝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선거 다음에 어떤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역할을 안 한 거죠.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엊그제 조국혁신당 전북 도당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민주당한테 간 큰 정당이라서 왜 간 큰 정당이라고 하냐? 일을 안 는다는 거죠. 네. 힘을 줬는데 자기 유리한 고지만 차지하려고 하고 내놓지는 않고 계속 간만 커져 몸만 비대해지는 거예요. 역할을 않고 뼈에 새겨 담을 얘기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이제 간 큰 정도가 아니라 간이 뭐 거의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공천 받으려고 하는 정치인이 누구에게 읊조리고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겠습니까? 공천을 주는 중앙당 지도부나 또 공천을 주는 지역위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일종의 일반인 여론을 형성하는 일반의 유권자나 일반 주민들은 그냥 선거철에 공천 받고 한 2개월 정도 고개 숙이면은 4년간 권력이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의 눈치 예. 무서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자, 이 뭐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프레시한 정치 토크가 전북 정치를 비판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전북 정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앞으로 우리 전북이 발전하기 위한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 유권자인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이 곧 선거에서 투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좀 현명한 일꾼을 뽑는데 저희가 기여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흘러온 정치의 변천사를 저희가 좀 말씀드렸고요. 결국 그 변천사의 중심에는 정치가 있었다라는 말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3일 민선 9기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경선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늘 여론조사 함께 해주세요라는 동참 문자 메시지 받으면서 누군가를 확인하고 계실 텐데 도지사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 도지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정치인만 책임이 있었느냐? 지금 현재 우리 전북도의
권리당원이 19만 명, 민주당에 19만 명이면 17개 시도를 봤을 때 비중으로 치면은 거의 뭐 2, 3위 정도는 하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많은 권리당원이 우리 도민들 가운데 계시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유권자인 도민들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늘 항상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었느냐? 지난 2016년 총선 때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10석에서 7석을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는 38석을 차지했고 그때는 이변이었죠. 그 이변이 계속 제3의 정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양당 정치로 다시 공고해지는 또 발판이 됐고, 현재 지난 총선 때 지민 비조가 있어서 45.54%의 조국혁신당의 정당 투표가 약간의 변화를 일어났지만 결국 그 한정당 아니야라고 하는 속에서 이루어진 투표였고, 이번 민선 9기에서만큼은 지방선거에서 구도가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구조 속에서 늘 항상 민주당의 일색,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가 이어져 왔는데,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책임은 없는 것인지, 항상 늘 후보자가 없었기에 그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탓해야 되는 것일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전북 도민들은 나름 현명한 선택은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아닌 한나라당 시절에도 그 국회의원이 나왔었고요. 예, 또 강현욱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도 정원천 정원천도 있었고. 근데 그 책임을 이제 그 유권자에게 돌릴 수가 없는 것이, 항상 도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한다. 저는 그 한 예로 충청도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도민들은 나름 선택을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지역의 그 일꾼들, 자기 정당에 소속된 그 후보자들을 내세울 때는 자신 있게 후보자를 내세워야 되거든요. 또. 근데 그것이 이제 누가 뭐가 먼저냐 따지는 것은 이제 좀 별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여하간에 도민들은 유권자는 현명한 선택을 한다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선택받은 사람들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저도 역시 아까 저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지방선거니까 지방의회에 민주당이 아닌 다수 여러 당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의회나 도의회가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나 의원들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왕따를 시킵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의원을 왕따시켜요. 그 옳은 소리가 민주당이 아닌 의원이거든요. 이런 구조가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그때 2016년, 17년도에 도의회 그때 국민의당, 안철수당이 의원들이 도의원들이 6명인가 7명이 들어왔는데 그때가 아주 팽팽한 균형과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들께서도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는 그것을 감안한 어떤 투표 행위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것이 지역 발전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 때요. 도의회가 40명인데 3명의 비례,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오연숙, 오은미, 이수진 의원을 뺀 나머지 37명이 다 민주당 도의회 의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22분이 무투표 당선을 했으니, 야, 그 도정도 중요합니다만 도정을 감시 견제해야 될 의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권자, 도민들을 대표하는 가장 가까운 의원이 우리 도의원, 기초의원인데 그분들을 37명이라는 그 숫자로 밀어드렸는데 이 의회의 감시 견제 역할이 안 됐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럼 민선 9기에서는 그런 또 투표에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겠느냐? 그 감시 감독이 될 리가 없죠. 다 똑같은 집안인데 그 과연 이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이 민주당 소속의 광역 단체장을 감시 견제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 정치 구조상으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이 일당 독주를 벗어나지 못하는가는 제가 보니까
이게 좀 소수의 서러움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전북의 유권자도 수도 적고 정치인 수도 적지 않습니까? 소수에 항상 소수에 해당되거든요. 마치 이제 호남에 있으나 마나 하는 별책부록으로 지금 계속 치부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방향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서도 민주당 일색으로 이렇게 표를 지금 분산하지 않고 몰아주는데 이 몰아주다 보니까 독점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을 대로 정치인들이 자기 본분에 맞는 책임을 다하면은 이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결국은 독점 현상 내에서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러한 하나의 이너서클도 형성하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하향평준화가 오히려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치의 문제는 저는 앞서 우리 국민은 도민들은 현명하게 선택을 한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충청권 같은 경우는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10개 중에서 9개를 줘서 우리의 의지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지만 10개 중에서 5개, 6개만 줘서 우리의 의지를 관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몰표를 줄 게 아니라 약간의 표를 조금만 더 얹어줘도 저쪽 상대방에서는 몸이 달아오를 수가 있다. 이런 실리적 투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커지지를 않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엊그저께 야 5당이 그 정치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제 국회까지 이제 청와대까지 예. 3보 1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지방의회 구성 이게 이제 중대선거구가 관철이 되면 그건 약속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윤석열 정권 이렇게 타도하면서 그때 야당이 연합해서 했을 때 약속이 정치개혁이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정치개혁 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사안이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대선거구가 되면은 지금 쉽게 그 투표행위로 해서 의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시켜서 지방의회도 꾸려갈 수 있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잘 반영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선거구 제도 자체가 민주당이 아닌 거대 정당이 아닌 정당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도 지금 굉장히 타결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대통령제 중심의 양당 정치의 어떤 장점도 있습니다만 폐해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6개 당과 시민단체가 얘기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좀 만들어서 다양한 정당들이 진입을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감시견제를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이제 결선투표제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민선 9기 지방선거 전국도지사 경선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 여론조사와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의 1차 경선이 4월 8일에서 10일. 여기에서 이제 3명 중에 2명이 본선에 올라가고 그리고 18일에서 20일인가요? 16일부터 18일 그때 이제 본선 확정행이 결정납니다. 그 과정을 좀 우리 박경재님 소개해 주시죠. 그동안에 이제 도지사 경선을 몇 명으로 압축하느냐, 3명으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 추측도 많았고 이야기도 많았지만 결국 이제 도지사는 중앙당 공관위에서 최종 경선 후보를 확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당 공관위에서는 이 김관영 현 지사를 포함해서 안호영 의원 또 재선의 이원택 의원 3사람을 경선에 지금 붙이기로 했거든요. 경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1차 본경선을 하게 됩니다. 이 본경선은요. 50대 50이라고 흔히 하는데 여론조사가 50이고 나머지 50%가 19만 명의 권리당원의 투표 이거 투표도 여론조사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저 모바일 전화 여론조사나 전화 투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당원 투표와 일반인 50% 이렇게 합산을 해서 1, 2위를
선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과반이 나오면은 바로 이제 그 본선이 사람이 되죠. 공천을 받게 되는 네네. 거죠. 지금 기존의 여론조사로 보면은 김관영 지사가 한 30에서 35, 그 다음에 뭐 이원택 의원 이런 뭐 구체적인 숫자를 해도 되나요? 뭐 한 3대 2대 2 정도 이런 네. 그 분파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존의 여론조사가 그러면 과연 이게 일반인의 여론조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게 여론조사이긴 한데 19만 명의 권리당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충성도가 높은 권리당원들의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당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과연 1차에서 이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또 여론조사, 일반인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 권리당원의 여론조사는 이미 이제 기존의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남아있는 일반인의 순수한 여론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게 표출이 될 것이냐.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 19만 명의 권리당원의 이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의 이 권리당원 당비 1,000원을 6개월 이상 낸 당원들을 권리당원이고 그 권리당원이 경선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지난 민선 8기 때 보면요. 전국 자원봉사센터에서 당원 문서가 뭉치로 이렇게 발견된 것도 지금 그 수사가 진행이 됐고 이 권리당원 모집하는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후보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고 어떻게 보면 상대 후보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본인의 진짜 실력을 발휘하기보다는 권리당원 모집하는데 이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또한 우리 유권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그래야만 그 확보된 권리당원이 1차 권리당원 투표. 그런데 문제는 일반 도민들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에서의 이 투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된 건데 어떠세요? 이 권리당원 모집 이 과정도 보면 뭐 페이퍼 당원도 있고 당비 대납 당원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 왔던 전북이고 지난 전주시장 예비선거에서는 선거 불법 개입이 폭로가 돼서 참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망신을 산 네. 일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진행되는 그 정말 수없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여론조사냐? 네. 19만 명의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그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 자체가 민주당의 공천 후보자 그 공천자를 내기 위한 여론조사인데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이렇게까지 내부의 어떤 복잡한 문제가 외부로 표출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물론 어느 정도의 객관적으로 그 후보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그 여론조사가 필요는 하겠지요. 예. 그 여론조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마치 수단이 된 거예요. 모든 후보자들은 여론조사를 한다면 언제 맨날 몇 시부터 언제까지 여론조사를 한다 다 개인 SNS 다 알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과연 일반 유권자들의 도민의 그 그렇죠. 표심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게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럼 차라리 뭐 투표가 있는데 선거가 있는데 왜 여론조사를 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경쟁을 시키면서 여론조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좀 반론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여론조사 시작됐는데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누가 받는 것이냐? 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은요, 이 핸드폰이 없을 경우에는 다 집전화로 여론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전주 시내나 이 도심지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앉아서 전화기 앞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볼 수가 없는 이런 풍경이 속칭 그냥 과장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그 집이나 상가에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집은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선거 캠프에서 한 번씩 훈련도 합니다. 여론조사가 시작된다 하면은요 단톡방에서 지금 여론조사 시작됩니다. 전화 잘 받아주세요. 또 심지어 20대로 많이 하지 마시고 뭐 50대로 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네. 그게 이제 사건도 있었죠. 예. 그렇죠. 사실 이제 불법인데 그게 여론을 왜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승자 독식이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래서 소선거구죠. 일단은 이기고 봐야 한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편법도 작용하고 여론조사가 하면은 응답률이 높은 이유 또한 앉아 있다가 이것만 바라보니까 곧바로 이 충성도 높은 민주당 당원들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 응답률이 제일 높은 것이죠. 네. 그래서 과연 이게 민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냐? 물론 이제 당심과 민심이 괴리감 없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냐? 이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상황이에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뭐 이제 다 옛날 이야기니까 모 신인 정치 후보가 총선 때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뭐 정치권 공약으로 이 젊은 신인의 비전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권리당원이 우리 지역구에 몇 명인데 몇 명의 확실한 내 권리당원을 조직을 내가 가동을 시키면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정치 신인 가산점이 있고 어떤 숫자 논리를 저에게 이야기할 때 네. 야, 이게 지금 현실이구나. 우리가 흔히 볼 때 새로운 정치 신인에 대한 기대는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와 쇄신 그리고 새로운 정책과 공약으로 전북 발전을 위한 노력들 이런 마음 자세를 보게 될 것을 기대를 하는데 현실적인 숫자 계산을 다들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어쨌든 현실입니다. 그렇죠? 전북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착각을 해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는 특히 민주당 후보들만 놓고 시행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거든요. 네.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이 전라북도가. 그래서 이게 그 민주당 공천 여론조사에서 올라가서 2명이 경합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예. 끝에는.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그런 이상한 등식이 생겼고 이것이 이제 타파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항상 도민들이 과연 우리가 무슨 여론조사 응대를 하고 무슨 여론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 후보만 나오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좀 왜곡돼 있다. 이것은. 이게 건전한 경쟁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한 정당의 여론조사가 이렇게 떠들썩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네. 좀 도민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진 거죠. 사실은. 내 그렇죠. 표에 예.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는 외길 선택만 있는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다. 이건 좀 한번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다른 소수 정당의 여론조사를 접해본 적이 없는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생각들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후보 3인방 3명의 후보군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뭐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하진 않겠습니다. 그 수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고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제 김관영 현 지사가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 기후환경에너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선의 안호영 의원이 있고 또 김제부안 군산 을의 이원택 재선 의원이 지금 본선을 향해서 1차 결선 투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내란 방조 카드를 꺼낸 이원택 후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를 통과해서 경선행을 확정한 김관영 현 지사. 김관영 현 지사가 재선 의원 출신이긴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현대차에 대한 구조 투자가 상당한 이 김관영 지사의 수혜가 된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가고 있는 이원택 후보의 어떤 정치력 그리고 삼선의 안호영 의원 각자의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이 여론조사를 보면 수치가 어느 정도 이제 현재 글쎄 이게 유권자의 민심이라고 다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이 현역 단체장, 현역 도지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구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관영 지사의 현역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 현대차 그룹이 9조 원 새만금 투자하겠다 이런 호재들 여러 호재가 지금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현역인 김관영 지사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물론 이제 뭐 현대차 그룹 9조 원 투자 이것을 누가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중앙 정부에서 어느 정도 현대차와의 막후 조율이 없지 않는 한은 이게 이제 올 수 없는 상황이죠. 또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니까 현대차에서도 전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현대차 그룹의 구조 원 효과는 김관영 지사가 가장 많이 누리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김관영 지사의 경우는 지금 이제 재선에 도전을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내란 문제 상대 쪽에서 제기를 했지만 이 내란에 뭐 부하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또한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구별이 어려워요. 이게 주변에 제가 보면은 아니 전북 사람이 전북 도지사가 설마 내란에 부하 수행했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란 문제에서도 이제 비껴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김관영 지사의 어떤 전략은 일단은 3자 투표 대결에서 우선은 이제 과반을 넘기려고 하는 욕심은 있겠죠. 이 과반은 일단 넘기는 전략을 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플랜 B라고 하면은 2차 결선 투표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짤 것 같고요. 또 이제 안호영 의원의 경우는 일단 무조건 양자 대결로 들어가야 한다. 즉 결선 투표로 가야 한다. 이거에 아마 총력전을 기울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들어가서 이제 김관영 지사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이원택 의원 역시 마찬가지죠. 한간에는 뭐 안호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뭐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저는 절대 아니 이게 본 경선을 통해서 양자로 이렇게 굳혀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일화는 되는데 뭐 사전에 미리 단일화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다. 내부적으로 예컨대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당신이 이자구대에 들어가면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사전에. 근데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것이 또 생물이고 항상 그 자기에게 유리한 로직을 그 논리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김관영 현 지사가 재선을 하고 나면 삼선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는 무주공산이 된 도지사 후보군에 누가 또 유리하느냐. 이런 또 셈법을 하고 있기에 그 단일화가 실질적인 단일화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반론을 또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인범 부장님? 여러 계산들을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좀 못 해봤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좀 의문이 있는데 과연 세 명의 그 민주당 후보를 보면은 정말 다 유능한 분이죠. 세 분이 다 전라북도로서는 정말 더 소중한 인재들이고 근데 같은 정당에서 나와서 가장 첨예한 문제 가지고 이제 그 시비를 아직 못 가리고 있다는 점 그건 저는 민주당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아까 이제 박 국장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내란 관련해서 그 문제는 도민들이 그건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이원택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 중에 이제 세 가지 영상을 놓고 했을 때 그 현재 지금 전주 부시장이죠. 윤동욱 부시장이 이제 나오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그 매뉴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그렇죠.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가장 그 상황을 효율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매뉴얼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회사든 조직은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매뉴얼대로 해라. 거꾸로 말하면은 계엄이 선포되면은 지역 사령관은 군 지역의 사단장이나 대대장이 그 지역 사령관을 하게 됩니다. 네. 도지사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계엄군이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매뉴얼은 군 계엄 매뉴얼입니다. 매뉴얼도 40년 전에 계엄을 겪어봤기 때문에 매뉴얼이 만들어졌겠죠. 그렇겠죠. 어떤 비상 상황이 잘 대처해라. 그래서 거기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라는 것은 그 이원택 의원이 제기한 문제처럼 그 내란에 그게 순응한 겁니다. 따라서 한 겁니다. 그 매뉴얼에 따랐다는 것은 그러면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그런 문제를 걸렀어야죠. 근데 그 걸르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담이 있습니다. 왜?
저쪽 도지사 같은 경우는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다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부담이겠죠. 근데 그걸 공관위는 유권자가 알아서 해라, 걸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걸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더 철저하게 걸러서 내놨어야죠. 제가 아까 자꾸 여론조사 얘기한 것은 민주당이 철저하게 자기 후보를 걸르는데 왜 그걸 유권자들한테 떠넘기느냐. 네. 저는 이 지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어쨌든 경선 1차 과정을 통해서 2차 본선행이 확정되면 현재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정의당 네. 소수 정당들이 도지사 후보군이 없기에 없어요. 네. 본선행이 곧 당선이 당선이. 되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월 20일이면 네. 결선 2차가 본선행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20일 동안은 여러분들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될 텐데 참 이러한 구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경선이 곧 당선이다라고 하는 이 전북 호남에서의 선거를 보면 사실은 본선이 더 중요한데 그렇죠. 본선에서 네. 경쟁자가 없는 이 선거구들에게 유권자들의 표심이 전달이 안 되는 이 구조를 어떻게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게 지금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구도거든요. 이게 전북 도민들의 단결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이게 특정 정당의 표를 몰아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게 도구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예컨대 뭐 윤석열 정부 때나 과거에 이 민주당이 야당일 경우에 보수 정권이 들어선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만금 문제를 해당 예산을 78%나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아니 각 부처에서 세운 예산을 기재부가 78%나 삭감한다는 것은 각 부처의 존재의 의미 또 이 부처에서 이 심의한 걸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미룬 거였죠. 그냥. 그렇죠, 그냥 미룬 거. 예.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돼. 하잖아요. 예, 예. 야 잼버리 저렇게 예. 준비했고 저렇게 파형으로 맞았는데 책임 너희들에게 있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페널티를 줄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이 국민의힘이 여권이었으니까 네. 또 이 전북 책임론에 불을 지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에 따라서 이 중앙 정부가 또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싹둑 잘라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그게 계산된 행위였습니다. 철저하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새만금에서 빼낸 예산을 가덕도에다 붙인 거예요. 예. 그때 그건 계산된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이 뭐랄까요, 좀 이 일당 독주에 대한 그런 어떤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도민들 사이에 어떤 생각들이 있느냐. 야 이제 민주당 정권이 집권 여당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좀 곁불을 더 좀 째고 곁불이 아니라 이 뜨끈뜨끈한 이 활불을 좀 째자. 이런 심리들이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후보를 내지 못했지만 만약에 후보를 내도 이 쉽지 않은 게임이 혁신당 입장에서는 될 것이다. 왜? 과거에 이 집 나간 민주당 표들도 지금 되돌아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결속력이 더 강화되는 이런 이번 선거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이 지역민들의 요구, 갈망 이런 것들이 네. 선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민주당의 바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속에서의 바람. 이게 이제 지방 선거까지 그 바람이 미치는데 특히나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뒤늦게 전북을 찾았습니다만 이 타운홀 미팅 때 아니 여러분 제가 전북을 광주를 들렸다 그러면 지나가다 들리느냐 전북을 들렸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다 들리느냐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선물 현차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선물을 가져온 겁니다 하면서 현대차 오전에 이제 해박식 매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번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우리 전북의 유권자들에 대한 지지만큼이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참 민주당에게는 큰 수혜다. 이거는 뭐 김관영 현 지사를 비롯해서 상당히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강화된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소수 정당들이 진입하기가 더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 지방 자치의 어떤 정치적 그걸 따져 보면은 나쁜 영향입니다. 그 한 가지만. 그러니까 지방 정치에서 다당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9개월 기다린 타운홀 미팅 때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9조 원 투자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방 정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지방 선거 자체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정말 투자가 되면 좋은 일인데 당장 눈앞에 있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서는 정말 지방 정치, 지방의회가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근데 역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대통령이 지역에 큰 선물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나요?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총선하고 지방선거는 사실은 구조적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국 단위의 총선의 경우는 어떤 하나의 아젠다랄지 의제 설정이 가능해요. 또 정권 창출이다, 뭐랄까 정권 심판론이다 이런 것들이 작동이 가능한데 지방선거는 이게 읍면 동단위의 조직들이 움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인물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총선은 바람이 가능한 선거요. 지방선거는 뿌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성정당에게 가장 유리한 선거가 이 지방선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생정당으로서는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정당 역시 이번 선거가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글쎄 이게 민심이 어느 정도 이 전북 민주당 정치권에 대한 심판론이 거세게 불기 이전에는 조금은 쉽지 않을 그러면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예. 조국혁신당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지난 지민비조는 그때 지민비조다. 지금은 그렇지. 5% 한 자리 숫자의 조국혁신당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특히나 이재명 정부가 가져다준 큰 선물이 이번 지방선거를 거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국 대표의 이제 거취, 보궐 행위냐 지방선거 행위냐 어딘가는 가겠다는 건데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군산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영대 의원 네. 선거법 낙마하고 군산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보궐선거에. 그렇게 되면 전북과 호남이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는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보궐에서 담양에서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몇 곳은 우리 지역의 경우 같은 경우 정읍 같은 곳이 현역과 한번 해볼 수 있는 민주당과의 대결 구도가 가능한 곳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 대표의 거취가 아직 결정 전입니다만 군산행을 확정했을 때 전북과 호남의 지방선거에 1대1 구도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는가? 이건 뭐 전제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가 군산을 선택해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북의 어떤 정치 지형도 좀 바뀌게 될 거고요. 네네.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이 그 후에 따르는 정치 현상들이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텐데 조국 대표가 이쪽을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미 큰 거기는- 선물을 받고 지금 거기는 이미 출마 이제 선언을 그렇게 했거든요. 됐죠. 나왔죠.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쪽을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사실 이제 이 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문제로 이 재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마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조국 대표가 군산에서 나와서 패배를 하게 되면은 굉장한 본인으로서는 치명타거든요. 예. 큰 꿈을 꾸고 있는 대망을 꾸고 있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또 다른 정치적 행보가 또 있는데 네. 여기에서 지금 패배를 하게 되면 큰 상처를 입기 때문에 저는 조국 대표가 4월 초에 아마 본인이 어디에서 출마를 그렇죠. 하겠다 안 하겠다 거취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네. 끝까지 아마 지켜볼 것이고 이 지켜보는 것은 민주당의 선택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일종의 조국 당에 대한 어떤 양보랄지 네.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지켜보지 않을까. 만약에 양보하지 않고 민주당 후보와 조국 대표가 나와서 경쟁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 민심이 어디로 튈지는 저는 잘 예측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뭐 정청래 민주당 현 대표의 예. 합당 통합 예. 발표 이후에 또 내부에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연대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진전된 내용이 없기에 현재로서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 민주당의 최대 과제는 지금 개혁 과제를 지금 완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지난 총선에서 국회 권력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을 배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지방 정치 권력이거든요. 이것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도 과연 양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저는 약간 지켜봐야지 지금 예단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이 얘기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다 할 수 네.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두 분의 그 고견을 듣고자 과연 그런 바람이 일으킬 수 있느냐. 만약에 분산에 조국 대표가 네. 보궐에 출마를 했을 때 최소한 전북 안에서의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유의미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와 광역의회에서도 비례와 또 지역구로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 군수보다도 기초나 광역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조국 대표가 군산 재보궐 선거에 나오게 된다면 큰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대표가 상징하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에 나와가지고 당선이 된다라면은 향후의 정치 일정에 대한 굉장히 그 변화도 있을 테고요. 또 지방의회에 미끼치는 영향도 클 테고요. 가능성, 전망은 긍정적인 전망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박형 국장님. 네. 조국 혁신당의 입장을 보면 14개 시군 가운데 최소한 3-4곳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당선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3-4석이 조국 대표의 군산 재보궐 출마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조국 혁신당의 그냥 거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연동이 되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군산에 나올 경우에 네. 전북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나오지 않는 경우는 조금 조국 효과를 다른 시장 군수 후보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또 이 조국 대표의 군산 출마했을 경우에 과연 그럼 당선될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우리 본부장님과 좀 다르게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이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지민 비주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표를 꿔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빌려준 거. 네, 빌려준 건데 지금은 이제 이 검찰 개혁이나 뭐 이런 개혁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것을 빨리 끌고 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선수들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민주당 당원들의 심리가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래도 이 조국 대표는 본인이 여기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 호남에서는 큰 의미 있는 득표력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본인 선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호남에 와서 적극적으로 이 지지 유세도 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프레시안과 하멘커 TV의 연합으로 만든 프레시안 정치 토크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글쎄요, 저희는 여러분 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본도 없습니다. 사전에 방송 회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전체적인 총평을 이야기하고 도지사 경선 과정 이야기합시다 정도가 우리 박기웅 국장과 저의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럴 수 있는 것이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팩트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어떤 경륜에서 나온 것이고 현재도 프레시안에서는 발로 뛰는 기자들과 함께 만들어낸 기사를 토대로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뭐 정말 1시간 정말 대본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토크를 해봤는데 과연 이게 우리 유권자 내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흡입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 하신 소감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첫 시간이라 좀 떨리기도 하지만은 나 하고 싶은 얘기 좀 했고요. 네네. 도토선정을 그 교육감 선거도 좀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네. 시간상 이제 이게 시간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얘기하면 더 재미난 토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아주 오늘 너무 편안하게 큰 형님 역할을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기웅 국장님. 저도 이 개인 방송에 일종의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데뷔한 것인데 굉장히 많이 떨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격가지로 또 색이 많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정제된 생각, 그 다음에 이 방향성을 좀 정리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또 알찬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가 일부러 3개 좀 했습니다. 유튜브는 좀 가다가 길이 아닌 곳으로 좀 빠져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글쎄요 뭐 공영방송에서만 진행하다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유연한 방송이긴 합니다만 역시 그 옷을 벗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 정제성은 가지고 가되 역시 가끔씩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는 두 분을 통해서 듣는 이 코너가 앞으로 많은 또 시청자분들께는 또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속에서 경선이 없는 유일한 선거는 교육감 선거입니다. 4명의 후보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교육감 선거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방송 회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시간에 사전 뭐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토론회는 힘들고 한 명씩의 후보들을 모셔서 그것도 좋죠. 그 후보의 면면을 정확하게 정말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더 기획해 본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앵커 TV와 프레시안 전북과 함께한 프레시함 정치 토크 우리 최인 본부장 그리고 박기웅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제가 눌러달라고 말씀 안 드린다고 그랬죠? 자발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손가락에 가시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